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교재 155페이지의 기본 개념 문제 1번 문제죠. 물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지문이 미음번이 빠져 있죠. 미음번 빠져 있는데 그래도 답은 맞습니다. 기억 보시면 판례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만 있어야 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합물의 경우에는 한 개의 물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온천수는 토지 안은 독립된 물건으로 다뤄진다. X입니다.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죠. 다시 말하면 온천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일부 내용,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요. X네요. 디귿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수족관 건물은 횟집 건물과 분리돼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횟집 건물이 주된 물건이라면 이 수족관은 뭐죠? 종된 건물이기 때문에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리을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고 그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요거는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주물이면 타이어가 종물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했더라도 나중에 교체된 타이어에도 저당권에게 당연히 미치겠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새로 교체된 타이어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번은 X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X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가 있어요. 사적 자치 원칙이 뭔가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은 많이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방일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라면 사적자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게 사적자치 원칙이죠. 사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따라서 사적자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계약 자의 원칙이고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사적자치 원칙 하면 계약자의 원칙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X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고요. 계약으로는 창설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겠네요. 3번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X죠.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뭐였죠? 선의 취득이었죠. 3번 동산 중에도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맞죠?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고 4번이 답이네요. 5번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X죠. 공신의 원칙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맞습니다. 따라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대항력이 없고요. 또 채권을 행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의에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따라서 일물일권주의가 인정이 되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맞나요? 자, 채권이 뭔가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니까 결국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를 말하겠죠. 물건을 객체로 하는 물건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죠? 예,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4번 물건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맞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성이 강하죠. 답은 5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입니다. 2번 조합에 있어서 소유 형태는 합유이다. 우리가 소유권에서 배우겠지만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입니다. 3번 판례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이죠. 자, 우리가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적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 기속한다고 한다. X죠. 답은 3번이죠. 4번 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물권의 승계취득이다. 맞습니다. 승계취득 중에서도 뭐가 되죠?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자에게는 별채권을 가진다. 맞아요. 이 별채권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재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있다. 근데 빚도 많아요. 채무도 예를 들어서 한 15억 있다. 이렇게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크고요. 갑에게 변제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갑에게 뭐가 내려지냐면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파산 선고의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처럼 평가하게 되거든요. 우리 최근에는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파산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임의 대리권의 대리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대리인의 파산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면 중개업자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중개업자 등록을 못하죠. 왜 그런 거냐면요. 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이 마치 죽은 것처럼 갑의 재산을 싸그리 싹 정리해 가지고 일단 채무를 뭐 하게 되냐면 변제하게 돼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채무 중에서는 5년 후에 갚을 돈도 있고 1년 후에 갚을 돈도 있는데 당장 갚아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갑의 재산이 부족하니까요. 그죠? 요때 나는 별도로 돈을 다 달라,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별자고 제자고 따가지고 별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별제권이란 나한테는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저당권자 별채권이 있고요. 유치권도 별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별채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한정한다면요. 그래서 별채권이란 별도로 돈을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이고 저당권과 유치권과 전세권자에게 별채권이 있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물권의 본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이에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요. 다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임차권이 직접 침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다시 말하면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과 함께 하기로는 뭐죠? X입니다. 그동안 요 2번 지문이 2번이나 나왔어요.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자로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점유자로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점유자든 소유자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지 둘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고요. 이건 우리가 물권의 배타성의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네요.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의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다만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중국집을 갔어요. 일단 저는 약간 짜장면 곱빼기 정도 먹어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주세요. 아직 짜장면 곱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제가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짜장면 곱빼기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연원 해가지고 법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법원 그러면 판사가 근무하는 법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법의 존재 형식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법원 하면 어떻게 해요? 물권법의 존재 형식이란 말이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과 관습법이고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있죠. 조식 문제를 푸실 때 어떠한 견해가 있다라는 지문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론만 똑똑똑 집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민법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견해가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뭐예요? 맞는 말이고요. 모든 견해가 일치된다. 이설이 없다는 지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학설이니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물권법의 특질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다. 맞네요. 2번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X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계약법은 보편성을 띠고요. 물권법은 고유적 성질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글로벌하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각국의 계약법의 내용이 다른다면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계약법은 모든 나라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계약법은 보편성을 떼요. 근데 물권법은 물건을 대한 권리,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법은 각각의 나라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고유법적 성질을 띠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민법을 만들질 못했고요. 독일 민법을 거의 번역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의 고유한 내용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고유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뭐죠? 고유적 성질을 떼요.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물권법은 독일 민법을 개수하고 있는 결과 고유법 성질이 약하고요. 다만 전세권만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격한 구별은 로마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다. 맞는 것이긴 한데 의미는 없는 지문이고요. 넘겨보시면 4번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을 보호하는 제도는 게르만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다.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5번 우리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제도 역시 게르만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다. 맞는 지문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르만은 언제 게르만이냐면 고대 게르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해요?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고대 시대의 게르만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 뭐죠? 문명이 뭐죠? 아주 융성했고 독일 게르만 애들은 결국 뭐예요? 어떻습니까? 쌍무식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천도 없이 가죽 같은 거 두르고 뿔 달린 투구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은 법학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누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자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에 반해서 로마 사람들은 고대지만 법학적 연구가 심오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더라도 지배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소유권과 점유권과 같은 제한 물권을 엄격하게 구별할 줄 알았고요. 이에 반해서 게르만족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인 거예요. 엄격하게 구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인정되는 선의취득이다, 공신의 원칙이다,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인정되는 공시의 원칙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의 결과인 거죠? 게르만적 요소의 결과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배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당연히 뭐죠? 소유자겠지. 이게 뭐예요?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 안전 보호고 또 뭐죠? 공시의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에 반해서 로마는 점유권과 제한물권과 소유권을 엄격하게 구별할 줄 알았다. 왜요? 법률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8번입니다. 간습상의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이 유소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성립한다라는 지문도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은 간습법상 물권의 한 예이다. 맞고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대표적인 간습법상 물권입니다. 또 간습법상 물권이 뭐가 있을까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습법상 물권하면 분묘기지권과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생각하시고 자세한 소리가 지상권에서 공부하겠죠.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간습상의 물권에 포함된다. X입니다. 온천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고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요.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전에 기본 강의할 때 법정 지상권 설명드려서 이런 말씀드렸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특히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상권에서 자세히 봐야 되겠죠. 따라서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매매유예, 증여, 강제경매,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 맞고요. 왜 그러냐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건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실제로 동산과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건은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이 세 가지 권리만 동산, 부동산을 모두 그 객체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물건들은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익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을 객체로 하고요. 전세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인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고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을 모두 객체로 하는 물건은 민법상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방법, 다른 말로 하면 등기입니다.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물권관계 법원은 법률과 간습법에 한정된다. 맞죠? 3번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고요.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률과 간습법으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법률과 간습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거든요. 4번 어느 물건에 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다른 내용의 물건이 간습법에 또한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결론적으로 판례는 간습법에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 있다고 보고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간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간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예요.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죠. 11번 토지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1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이 뭔가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자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즉 간접을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만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가 아닌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5번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라는 질문은 뭐예요?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이네요. 자, 넘기시면 이제 13번 문제가 나옵니다.
13번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을 신원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조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아요. 침해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럼 현재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건물을 산 제3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조 청구권과 물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은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조물의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할 만한 권한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테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물권조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게 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이 견해 대립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시험 문제 지문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2번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물권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니까요. 3번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소유권의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위법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적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지상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위법하지 않은 거고요. 그때는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도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만 하고 있다면요? 점유만 하고 있다면.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옆집 아줌마 입장에서는 아무 짓 안 했죠. 그래도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요 14번 같은 문제도 꼼꼼히 한번 정리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15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